자, 여러분들 바로 연결해서 의제 매입세액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제 매입세액, 의제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간주와 비슷하다라다. 즉, 없지만 있는 것처럼 보려는 이런 의도가 의제 매입세 공제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의제 매입세 공제는 어떤 경우에 누가 공제를 받는 거냐? 이런 얘기를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두 사업자가 있어요. 하나는 신발 회사고요. 하나는 빵집이에요. 자, 둘은요,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슨 소린가 봤더니요. 자, 신발 하나를 매출해요. 300원에 매출하면 부가세 30원 붙여서 소비자들한테 330원에 팔고 있었어요. 자, 이거 재료나 이런 거 매입할 때 100원에 대한 이렇게 매입액을 가지고서 매입세액 분명히 과세 재료이기 때문에 10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부담해 왔죠. 물론 이 과정에서 매출세액이 30원이고 매입세액이 10원이기 때문에 세금의 납부는 20원만 납부를 하고 끝납니다. 자, 그럼 옆에 빵집은 어떠냐? 빵집도 규모는 비슷해요. 그래서 매출 300원짜리 빵을 팔 때 30원에 부가세를 붙여서 330원에 팔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밀가루 같은 재료도 100원어치 사오죠. 물론 이 사업자는 뭐는 없었냐면 부가가치세는 없었어요. 면세 재료였거든요. 자, 면세 재료면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이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는 세액이 없으니까 30원을 납부하면 되지. 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빵집 언니를 보면 울고 있어요. 그리고 얘도 약간 갸우뚱해요. 어, 왜 내가 더 적게 내지? 쟤랑 나랑 똑같은데? 뭐가 똑같냐고요? 이 매출 300원, 매입 100원으로 얘가 창출한 부가가치 200원이에요. 그다음 이 사람도 창출한 부가가치로만 따지면 200원이라고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창출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10%의 부가세를 가져가기로 했어요. 그러니 사실은 빵집에서도 이 빵집이 창출한 부가가치세의 10%에 해당하는 20원만 내야 돼요. 근데 30원을 내겠더라는 거죠. 아이고, 나만 세금을 10원 더 내네. 서러워라, 서러워. 하면서 우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분명히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내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해당하는 만큼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 건데, 왜 내가 쟤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내야 되지? 나 너무 억울해.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유는 알고 있어요. 면세 재료를 사다가 이렇게 판매를 하는 사업자이니까. 근데 면세 재료도 그냥 파는 게 아니라 과세 재료로 가공해서, 과세 제품으로 가공해서 판매하는 사업자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불거지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 나라가 모르는 척 해버린다? 그러면 이 빵집 언니는 이렇게 계속 울진 않을 겁니다. 눈물을 닦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를 갈죠. 내가 쟤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니까 많이 납부하는 만큼 안 되겠어. 빵값을 더 올려버리자. 나만 이렇게 손해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에 내가 공제받지 못한 만큼, 부담하는 만큼 물건값을 올려버리자. 자, 그럼 여러분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요? 면세 제도라는 것 자체가 서민들을 위해서 역진성을 완화시키자고 나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물건값을 올리는 주범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물가 상승의 주범이 된다고요. 아,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나라가 생각했습니다. 비록 면세 제로로서 매입세 공제를 여기에 대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없으나 매입세액을 부담한 것처럼 보고 일정 비율만큼은 매입세액을 만들어서 빼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요율이 102분의 2부터 진짜 최대까지는 109분의 9까지도 이렇게 매입세 공제율을 적용해서 세액을 차감해 주겠다라는 이런 깊은 뜻이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요런 내용들 때문에 뭐 환수 효과다 이런 효과들도 종종 이제 언급이 되고는 있습니다. 나라 입장에서는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부가가치에 창출된 부분만큼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어야 하니 혹시라도 이 창출된 부가가치보다 더 많이 받은 세금은 내가 일부는 좀 돌려주려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죠. 자, 면세 재료를 구입했습니다. 면세 재료를 구입했고요. 이걸 가지고서 뭐를 했을 때
매출하는 물건이 과세 품목일 때 바로 의제 매입세 공제라는 걸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없는 매입세액을 있는 것처럼 해서 공제, 차감해 주세요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자, 농축수 임산물의 매입 가격에 의제 매입세율을 곱한 매입세액에 대해서 우리가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하지만 면세 농산물 매입 가격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원재료에 해당하는 부분만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됩니다. 관련된 부대 비용은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하니까 그 부분 조심하세요라는 거죠. 자, 그다음 면세로 농수산물을 제공받아야 되고 면세 재화를 제조 가공한 물품이 과세 대상이어야 됩니다. 과세 대상. 그래서 면세 재료를 사다가 과세로 이렇게 탄생해서 판매할 때만 이 면세 재료에 대해서 의제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 거고요. 이 면세도 뭐에 대해서만 농수산물에 대해서 농축수 임산물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냥 되는 건 아니고 증명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되는데요. 증명서류에 뭐가 있더라? 기본 계산서부터 시작해서 유사한 증빙서류들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여기 면세 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구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공제를 합니다. 자, 뭐가 문제가 되었냐면 1기 때 내가 계산서 수취하면서 면세 재료를 사왔대요. 근데 이 계산서 수취하면서 면세 재료를 사오긴 했지만 얘는 2기 때 가서 내가 물건을 제조할 때 사용할 거라는 거죠. 그럼 이걸 두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1기 때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되나 2기 때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되나. 근데 나라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사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이걸 일일이 가면서 디테일하게 챙길 여유가 없어요. 그럼 나라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야 그냥 깔끔하게 가자. 너 그거 물건 사올 때 계산서 받았잖아. 그 계산서에 적힌 날짜 그게 몇 월 며칠로 적혔지? 그게 4월 25일로 적혔어? 그럼 1기 거지.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자, 확정 신고 이후라도 면세 농산물을 공급받은 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니까 혹시라도 면세 농산물에 대해서 우리가 공급을 받았다면 나중에라도 꼭 하세요라는 얘기겠고요.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면세 재료는 가장 원칙 서류가 뭐겠어요? 계산서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 계산서 합계표 그리고 계산서가 없다라고 하면은 카면 현면 이렇게 이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수령한 거래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 원재료나 이런 걸 취득을 하실 때 계산서가 됐든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이 됐든 적격한 증빙을 꼭 받아 오셨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속 서류로서 실무에서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만 작성을 하지만 그때도 선택할 때 계산서다, 신용카드 등 해서 신용카드다, 현금 영수증이다 라고 선택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1번 계산서, 2번 신용카드에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3번 농어민 매입분 이게 있더라는 거죠. 뭐야, 농어민들한테 매입해도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 꼭 면세에 대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이 이 면세 사업자이어야만 되는 건 아닌 거잖아. 그럼 농어민 매입분에 대해서 공제 가능하다고 하지 왜 얘만 쏙 빼놨지? 라고 하니까요. 얘는 아무 업종이나 다 가능한 건 아니래요. 아주 특별하게 제조업들이 농어민 매입분에 대해서 공제 신고서만 제출하면서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포카칩 같은 거 좋아하세요? 포카칩? 포카칩은 뭐냐면 감자로 만든 스낵이잖아요. 감자 스낵. 자, 근데 그 감자가요. 가짜 감자다? 아니죠. 진짜 리얼한 감자입니다. 그러면 이 찐 리얼한 감자들을 수확했을 때 그 수확한 감자를 가지고서 포카칩 공장에서 포카칩을 만들어서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 이제 상상을 해보시면서 이걸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봄이에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하지라는 절기가 있는데 이때쯤 감자가 수확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농심인가요? 포카칩이? 어찌됐든 과자 회사가 뭘 하기로 했냐면요. 이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감자로 내가 포카칩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생으로 만든 혹은 햇감자 해서 이렇게 우리가 마케팅 겸 하고 싶은 거죠.
자, 핵감자로 만드는 감자칩. 그래서 신선한 감자칩 기름에 쩔지 않았어요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싶은데 그럼 이걸 어떻게 사올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농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게 되면 계산서를 받을 수도 있겠고 혹은 농산물을 취급하는 사업자였으면 카드도 결제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길 가면서 강원도나 아니면 이런 충청 지역이든 어디 일대를 쭉 이렇게 돌면서 뭐를 하기로 했냐면 밭을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감자밭을 본 거죠. 와, 저기 감자밭 좋다. 저 감자들 굉장히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농민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저 밭에 다 우리 회사에 판매하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가 알아서 수확도 해갈 테니까 그냥 이 농민께서는 저한테 파시면 됩니다. 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농민과 직거래를 통해서 대량의 감자를 감자 밭대기로 아예 취득하게 된 거죠. 자, 근데 고민이 생겼어요. 이 농협이든 아니면 사업자든 구매를 하면 계산서나 신용카드를 받아올 수 있었지만 농어민에게 혹시 계산서 발급해 줄 수 있으세요? 라고 했더니 그건 불가능하대요. 그럼 카드 단말기는 있으세요? 내가 무슨 사업자도 아닌데 그런 게 있네요. 난 없대요. 그럼 이제 농민이 걱정하는 거죠. 그럼 나 혹시 나 대기업에 못 파는 거야?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는 아니래요. 농어민 매입분도 제조기업이기 때문에 내가 제조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만 제출을 해도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런 거 없어도 농어민과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얘기를 듣던 옆에 음식점 사장님이 뭐야, 되는 거였어? 라고 하면서, 나도 저기 아는 농민한테 직거래로 뭐 쌀 좀 달라고 해야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김치를 달라고 해야지,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십니다. 자, 음식점 사장님은 농어민의 직거래가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제조기업에만 예외적으로 열어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오죠. 실무에서도 그런데요. 이 농어민에 대한 매입분은 제조업만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해당하는 문제는 이 문제에 한해서만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뻔뻔하게 농어민 거를 딱 자료에 껴넣어주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날카로운 눈으로 딱 체크하셔야 돼요. 너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너 음식점이잖아. 농어민 거 왜 껴놨어? 너 빨리 빼! 라고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야를 가지고 문제를 풀러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농업 매입분은 예외적으로 제조업만 가능한 거야 라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의제매입세 공제율에 대한 적용률이 나오고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시험이 중소제조기업으로 세팅이 되어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중소제조기업 시험 보는 거예요. 우리 대기업 시험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104분의 4가 기본형인데 혹시라도 문제에 따라서 나 지금만 중소기업 아니야. 비중소기업으로 처리해줘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소제조기업이 아니라 비중소기업으로 보자. 요율을 102분의 2로 줄여서 보라는 거구나. 자, 또는요. 나 사실은 굉장히 규모가 큰 회사야. 우리 회사는 진짜 전국적으로 유명해. 나 스타벅스거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스타벅스는 법인 사업자잖아. 음식점이잖아. 그러면 106분의 6을 공제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보시다시피 이 외에도 뭐 102분의 2도 있고 106분의 6도 있고 104분의 4도 있고 심지어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108분의 8, 109분의 9까지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걸 내가 다 외워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상 그러진 못하겠죠. 자, 가능하신가요? 저는 사실 안 외워요. 안 외우고 딱 세 가지만 기준적으로 외웁니다. 내가 지금 시험 보고 있는 회사 104분의 4, 혹시라도 비중소기업 102분의 2, 그다음 법인 음식점 106분의 6. 딱 이 세 가지는 머릿속에 기억하고 시험을 푸는 편입니다. 자, 이제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 공제 한도가 나와 있습니다. 한도율 뭐 50%다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 세팅 값으로 프로그램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뭐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걸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근데 한 가지는 기억하자고요. 의제매입세 공제도 한도 끝도 없이 무한대로 해주는 건 아니다. 내가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고 싶다고 해서 면세 재료를 잔뜩 사다 놨다고 해서 그걸 다 인정해 주진 않아. 일부만 인정해 줄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도가 있어. 이 정도만. 자, 그다음에 이제 연간 정산시. 앞서 이제 1기 때 6개월치만 받다고 한다면 이 법인 사업자에 대해서 1년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50%다라고 1년치로 연간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 한도율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봐주시고요. 자, 과세 사업
전환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다라고 해서 이 매입세액 특례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자, 어떤 부분인가 봤더니요. 매입세 공제되지 않은 면세 사업용 감가상각 자산을 과세 사업 쪽으로 사용할 때 우리가 원래 면세 쪽으로는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리해요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그럼 면세 쪽으로만 계속해서 쓰면 되거든요. 근데 면세 쪽으로 1기, 2기 쓰다가 3기, 4기는 과세 쪽 사업에 갖다 써야지 라고 이렇게 마음을 바꾼 거예요. 그렇게 될 때는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 1기, 2기까지는 불공제 처리했어도 나머지 3기, 4기, 즉 다음 연도 1, 2기는 공제로 다시 처리를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200만 원짜리 물건에 대해서 20만 원의 세액이 있었다. 라고 했을 때 이 처음엔 20만 원을 다 불공제로 처리를 했겠죠. 면세 사업을 위해서 썼으니까. 그러다가 과세 사업으로 쓰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10만 원은 불공제 처리하지만 나머지 10만 원은 공제로 이렇게 가게 되더란 얘기겠죠. 자, 그다음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이렇게 변경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간이과세자일 때는 나중에 간이과세자 규정을 보면 알겠지만 매입세 공제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매출세액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10%를 매출세액으로 내는 것이 아니니까 매입세액도 두리뭉실하게 0.5%만큼만 공제를 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 상대적으로 일반 과세자보다 매출세액도 적지만 매입세 공제 금액도 적습니다. 그런데 간이과세자였던 내가 일반 과세자로 이렇게 바꾸게 되었다. 라고 한다면 변경하는 당시에 회사에 남아있는 재고품이나 재고자산, 건설 중인 자산이나 감가상각 자산들 계속해서 꾸준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이 앞에서 간이과세자로서 일부분만 매입세 공제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 일반 과세자가 되자마자는 정상적으로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로 공제를 해달라고 하고 싶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신용카드 세액공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신용카드 세액공제에 대해서 요 장면을 하나 제가 가지고 왔죠. 여러분 다 AI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만드는 것도 정성이라서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뭐 멘트를 생각해 보는데 여기 보시면 이 언니가 뭐라고 하냐면 "아유 손님 잘 어울린다. 이거 현금 결제할래요? 제가 카드 수수료 빼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는 사업자님들 요즘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저 현금 결제하면 좀 빼줍니까?" 라고 하는데 이제 사장님들마다 칼 차단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물론이죠. 현금 영수증 안 하시죠? 예, 그러면 카드도 아니고 예, 그럼 해드릴게요."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현금 결제할까 카드 결제할까 이렇게 고민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게 뭐 때문에 그러는지 아시죠? 기본적으로 카드 수수료 당연히 사장님 아끼고 싶죠. 근데 카드 수수료 때문에만 이러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이런 영세한 업체들은요. 이 카드 수수료를 아낀다라는 명목하에 나중에 뭐도 안 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냐면 분명히 매출이 정확하게 국세청 자료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안 낼 거고요. 부가세를 안 냈는데 소득세를 낼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소득세 쪽에서도 매출 줄여서 안 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부가가치세도 스킵, 소득세도 스킵 하면서 카드 수수료도 덤으로 아끼고 이렇게 되니까 소비자한테 사실 깎아주겠다고 이야기한 돈보다 내가 더 많은 이득을 보니까 현금 결제를 유도했던 거죠. 자, 근데 이렇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상황, 과연 나라가 모르겠냐 이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례들을 다 쫓아다니면서 사장님, 왜 그러셨어요? 사장님, 벌금 내세요. 가산세 내세요. 이렇게 야박하게 굴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름대로 햇볕 정책을 펼치는 거죠. 햇볕 정책이 뭐냐고요? 자, 지금부터 이야기합니다. 주로 이렇게 소비자를 대상으로 그래서 나에게 세금 계산서를 요구하지 않는 일반인들한테 판매를 하는 이런 아주 작은 규모의 개인 사업자들,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 이하의 우리의 아주 적은 개인 사업자라든가 아니면 간이과세자들, 이런 사업자들은요, 현금 결제 유혹을 피할 수가 없더라. 그렇다고 그때마다 쫓아다니면서 벌금을 매길 수도 없더라.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사장님 힘들죠? 근데 카드 받으세요. 현금 영수증 해달라고 하면 받으세요. 대신 나중에 부가가치세 내러 오실 때요. 내가 그 결제한 금액에
1.3%까지 납부하실 세금에서 빼줄게요. 세액을 빼준다고요, 부가가치세를. 그것도 1년에 1,000만 원까지 빼줄게요. 그러니까 자꾸 현금 결제 유도에 빠지지 마시고 거래에 숨기지 마시고 투명하게 공정한 납세 의무자가 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원래는 1%고 연간 공제가 500이에요. 근데 이걸 없애자마자 다시 음지로 들어갈까 봐 겁이 나서 이 세제 혜택을 크게 늘려놓고 공제 한도도 많이 늘려놓은 상태예요. 이걸 줄이겠다, 줄이겠다 말은 하는데 이것도 몰라요. 26년도에 진짜로 줄여질지는. 26년도 지나서 27년도에도 여전히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연말에 세법이 어떻게 개정되는지에 따라서 다음 연도가 또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구나. 자, 어찌되었든 요런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상 이 내용은 법인 사업자랑은 상관이 없어요. 개인 사업자나 그것도 소규모 개인 사업자라든가 간이과세자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고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래서 납부세액보다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컸다라고 하더라도 환급해 줄 수는 없어요. 납부세액을 400인데 만약에 이 결제 금액이 1.3%씩 계산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430만 원까지 세액 공제 금액이 나왔다. 그럼 30만 원 환급을 해주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430까지 나와도 이런 경우는 그냥 400만 원까지만 공제돼요. 납부세액 제로로 합시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뭔가 배려를 해주려고 하는 거지 세금을 정말로 또 돌려줄 계획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투명한 경영에 투명하게 납세 의무자로서의 불법을 저지르지 않게끔 햇볕 정책처럼 이렇게 권하는 제도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매입세액에 대한 특례 제도들, 특수한 상황들까지 함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 이야기하면서 저희 이제 실무랑도 관련성이 많은 내용들로 이야기해 보았죠. 여기까지 이제 의제 매입세액이나 이런 것들 설명 들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뒤에 실무에 가서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이런 거 작성을 하실 때 해보면 오,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아 라고 하시면서 실무 프로그램도 더 잘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